맞아 코로나19 검사 수가 크게 줄었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132명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고양시 등 수도권 곳곳의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25%는 가족 간 감염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방역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성탄절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스키장이 관광용으로 운영하는 곤돌라나 야외 놀이시설에는 인파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에 대해 여야는 이틀째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결정이 면죄부가 아니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이 정당성과 명분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1,132명,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어제가 역대 최다였지만 서울 동부구치소발 집단 감염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확산세는 오늘 더 거세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날보다 검사 건수가 크게 줄었는데도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28%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2명 줄었지만 사망자는 20명이 늘어서 누적 사망자가 이제 800명에 육박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영국에 이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돼 정부가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요양시설발 집단 감염 사례가 또 나왔고 경기 고양시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확진 현황 조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건 지난 21일입니다. 시설 관계자가 처음 확진된 이후 입소자와 동료 등 212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26명이 확진됐습니다. 일부 5명에 대한 확진자가 1차적으로 발견돼가지고서요. 입소자 전원하고 종사자분들로 전원 다 검사한 결과 21명이 추가 확진자 발견된 겁니다. 26명 다 전원 조치했습니다. 해당 요양시설은 동일 집단 격리됐고 방역당국은 추가 접촉자와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요양시설에서도 38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파주시 장애인병원에서도 1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사망자는 전날에 비해 20명이 늘었는데 고령의 환자들이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도 부천의 요양병원 관련 사망자는 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루 사이 6명이 추가로 사망했는데 모두 병상을 기다리거나 병원 이송 중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해당 병원에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50명 더 있습니다. 이처럼 요양병원이나 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3곳을 최대한 빨리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 수도권 내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의 상태를 파악해 빠르게 병원을 배정하고 투석 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코로나19 거점 전담 병원을 우선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 확산세가 특히 거센 곳 충북 상황 알아봅니다. 역시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감염고리가 이어져서 지역 누적 확진자가 이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충북도청 연결합니다. 자, 진희정 기자, 이달 들어서 갑자기 충북 지역 확진자가 급증했죠? 이유가 뭔가요? 네, 충북의 누적 확진자가 어제 기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20일 지역 내 첫 확진자가 나오고 10달 만입니다. 지난달까지 누적 확진자 300명대를 유지하다 이달 들어 급격히 늘었습니다. 열흘 전부터 병원과 요양시설 4곳의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주요합니다. 청주 참사랑 노인 요양원과 괴산 성모병원, 진천 도운병원과 음성 소망병원까지 4곳의 누적 확진자가 279명에 달합니다. 동일 집단 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사흘 간격으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숨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미확인 결과가 나온 격리자들도 여럿 있어서 이어지는 재검사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청주에서는 최근 산발적으로 나온 확진자들 사이에 교회 관련 연쇄 감염고리가 뒤늦게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2일 나온 20대 확진자를 포함해 전현직 목사 6명과 교인, 가족 등 최소 27명이 닷새 동안 교회 5곳과 관련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가족 예배 등을 하는 작은 교회들인데요. 연휴 특별 방역 대책 이전에 사적인 식사 자리 등을 통해 연쇄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천에서 보험 설계사 관련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산발적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충북의 누적 확진자는 1,043명, 사망자는 19명입니다. 지금까지 충북도청에서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이번엔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관련 소식입니다. 구치소 내 밀집도가 높아서 확진 규모가 커진 만큼 정부는 일단 확진된 수용자들 가운데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을 경북 청송에 있는 교도소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는 만큼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6명이 늘어 모두 5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격리와 치료를 위해 법무부는 이곳 확진자들을 다음 주 중에 외부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구치소에 계신 분들은 격리 플러스 보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를 좀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북 청송군에 있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가 생활치료센터로 선정됐습니다. 최대 수용 인원이 500명 정도인데 여러 명이 공간을 함께 쓰지 않는 독거실 전용 구조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고려됐습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 있는 확진 수용자들 가운데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 400명 정도를 청송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은 이번 이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민들 불안을 고려해 교도소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겠다는 방침도 강조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뒤늦게 양성 판정이 난 수감자도 확인됐습니다. 동부구치소는 지난 23일 수용 밀도를 낮추려고 서울 남부교도소, 경기 여주교도소, 강원 북부교도소에 모두 170여 명의 수용자를 나눠 보냈는데 이 가운데 강원 북부교도소로 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법무부는 추가 확진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로 쓸 수 있는 다른 교정시설도 물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이처럼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동시에 일상에서의 전파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 4명 중 1명은 가족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내일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3차 유행에서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어려워진 이유는 집단 감염보다 일상에서 확진자를 만나 전염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약 한 달간 국내 발생 확진자 15,000여 명을 분석했더니 4명 중 1명은 가족을 통해 전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가장 먼저 확진된 사람은 40대와 50대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19세 이하 확진자의 43.5%는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중장년층이 먼저 확진된 뒤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에서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연말연시 모임이나 이동을 자제해야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가족, 이웃이 건강한 새해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단합된 잠시 멈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상 감염에 요양병원과 구치소 등 집단 감염까지 이어지면서 지난주 전국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017명이 됐습니다. 급격한 확산은 아니지만 접촉자를 통한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3단계 격상은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내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강화하고 또 조치를 하는데도 유행세가 꺾이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그만큼의 지역 감염이 높은데 사람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좀 있었다.
한편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선 지금까지 확진자 1,140명이 발견됐는데 정부는 다음 달 3일까지인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최근 집단 감염이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주로 발생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고 있는데 이 환자들을 담당할 숙련된 간호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서 코로나 병상에 투입된 간호사들의 누적된 피로도 역시 한계에 이르기 때문에 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신경림 대한간호사협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중환자 치료 중인 간호사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영상 보시고 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아웃 상태이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가면은 누워서 잠도 잘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누워만 있다가 또 3개월이 근무되면 시간 되면 나오고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오는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고만 온다고 해서 바로 업무를 숙련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숙련된 간호사와 비숙련된 간호사가 같이 이제 어떤 동조를 이루어서 해야 되는, 조를 짜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휴식 시간도 충분하지 않고 위험 노출의 상황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떤 현실적인 보상이 전혀 없는 거에 대한 불만들도. 예, 그 말씀 중에 집에 가면 누워만 있는다, 이 피로도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중환자 병상에서 이제 간호사분들의 피로도가 어떤 정도입니까 지금? 지금 아마 그 병상을 이렇게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이 올 2월부터 이제 대구 경북에 코로나가 있은 뒤로 10개월 동안 굉장히 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중환자를, 코로나 환자를 보게 되면 간호사 한 사람이 그 방호복까지 입고 들어가서 한 사람을 간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환자에게는 여러 가지의 고난도의 장비가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수액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2시간마다 원래 간호사가 2시간 간호를 하고 2시간 나와서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간호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4시간씩 이제 이렇게 교대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업무의 스트레스도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코로나 환자들의 감염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왕에 간호사가 4시간 간호를 하니 들어간 길에 뭐 청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뿐이 아니라 특히 임종 환자의 경우에는 사후 처치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간호사들이 4시간씩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마셔야 될 그런 물 같은 거를 못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땀은 비 오듯이 나오는데 물은 들어가기 전에 한 2시간 전부터, 왜냐하면 들어간 길에 화장실을 갈 수 없기 때문에 4시간 정도 있다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걸 모두 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업무 과부하, 그다음에 지쳐있는 상태, 그 간호사가 한두 명이라도 더 같이 들어와서 하면 좋은데 혼자 그거를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짐작이 안 갈 정도의 피로도가 지금 오랜 기간 누적돼 왔을 텐데 당연한 질문입니다만 왜 이렇게 인력 부족 문제가 이게 장기화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코로나 환자가, 그 중환자가 갑자기 폭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환자 간호사가 보통 때보다 3배 내지는 4배의 간호사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환자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간호 교육뿐만 아니라 장비에 대한 새로운 어떠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중환자 교육을 마친 간호사들이 많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은 현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간호사 폭증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했던 건가요? 쉽게 이야기하면 중환자 간호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중환자를 어쨌든 돌보는 일은 특별히 더 고된 업무일 텐데 어쨌든 보상과 처우 개선이 뒤따라야 이제 많이들 오시겠죠.
있죠. 네. 이게 지금 뭐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간호사가 급하게 필요하니까 파견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파견하는 간호사들은 어느 정도의 보상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견한 간호사들이 그 병원에 갔을 때, 어느 병원에 갔을 때 그 우리가 이제 차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록을 해야 되는데 병원마다 다 틀립니다. 두 번째는 약품명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된 간호사는 갔을 때 직접 바로 기존에 있는 간호사하고 똑같이 일을 할 수 없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간호사는 병원에 있는 간호사는 파견된 간호사도 가르쳐야 돼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비해서 파견된 간호사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위험수당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은 현재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그런 수당 체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저께도 그 권덕철 장관님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꼭 필요한 거 말씀해 주셨지만 네. 짧게 네. 정부가 지금 그러면 당장 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는 앞으로도 좀 계속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당장 필요한 정부의 대책 가장 시급한 게 뭐가 있을까요? 시급한 거는 현재 기존의 그 코로나 환자를 간호하고 있는 10개월째 이런 간호사들에게 그 직장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수당 체계를 먼저 구축하고 그걸 발표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어쨌든 현장 간호사들이 좀 피로도를 덜 수 네. 있는 환경이 네. 빨리 좀 개선되어야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우리 교민이 주로 거주하는 왕징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와 교민들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왕징에서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입니다. 길게 줄지어 쓴 사람들은 모두 핵산 검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중국인은 물론 한국인 등 외국인도 모두 검사 대상입니다. 베이징 순위구 80만 명, 차오양구 왕징 50만 명 등 130만 명이 대상입니다. 우리 교민이 주로 사는 왕징에서 전체 주민 핵산 검사가 이루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대사관이나 방역 당국에서 내려오는 지침, 코로나19 관련된 소식들을 우리 북경 교민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현대차 등 우리 기업도 예방 차원에서 전체 직원 핵산 검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핵산 검사가 실시되는 건 왕징의 한 기업체 근무 직원 등 왕징 인근에서 2명의 중국인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이들 2명과 접촉한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민 중에선 현재까진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민들도 연말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며칠간의 소동으로 끝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이어질지는 다음 주 초에 판가름 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여행객들로 북적이던 제주가 코로나19 확산과 연말연시 방역 강화로 한산하기만 합니다. 주요 관광지들은 잇따라 문을 닫았고 성탄절 연휴 제주를 찾은 관광객도 작년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제주의 대표 관광지 성산 일출봉입니다. 매표소는 굳게 닫혀 있고 다음 달 3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는 현수막만 걸렸습니다. 관광객들은 못내 아쉬운 발걸음을 돌립니다. 명소 구경하러 왔는데 코로나 인해서 못 보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또 오도록 해야죠. 관광객 발길이 끊기며 주변 상권은 울상입니다. 해맞이 명소답게 연말연시 특수를 누려야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모든 축제가 취소되며 매출에 타격이 큽니다. 지금은 매출도 이제 뭐 절반도 아니고 완전 바닥이고 그냥 생물 장사다 보니까 지금 뭐 마지못해 나와서 시간만 때우다 가는 거예요.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실제 24일과 25일 성탄절 연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4만 1,000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 8만 5천여 명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연말마다 100%에 육박했던 관광업계 예약률도 뚝 떨어졌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 전세버스 예약률은 2%로 사실상 운영을 멈췄고 숙박업 19%, 렌터카도 30%에 그쳐 제주 관광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네, 최근 한 스키장의 모습입니다. 지그재그로 늘어선 줄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스키장 슬로프는 폐쇄됐지만 관광용 곤돌라는 정상 운영하면서 사람들로 북적인 건데요. 야외 놀이공원에도 적지 않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집에 머무르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백신이 오기 전 이번 한 번의 겨울입니다. 연일 확진자는 1,000명대고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기준은 이미 넘어섰는데요. 방역 당국은 안전한 집에 머물러 달라고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이틀째인 오늘도 출근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국회에서는 윤 총장을 둘러싼 공방이 여전히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로 오히려 윤 총장의 잘못이 명확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발언을 문제 삼으며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잃었는데도 책임을 깨닫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하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법원 판결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가 오히려 명확해졌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과 감찰 방해 행위가 인정된 만큼 법원 결정이 결코 면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이 정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울 때 가장 벼려진 칼을 휘두른다는 사실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윤 총장을 향해선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다며 오만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일각의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선 기각 가능성과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성찰을 함께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검찰개혁이 정당성과 명분을 잃었는데도 대통령이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권력 중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명분이 훼손된 것은 물론 야당을 설득했어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주었는데도 여전히 독선과 아집, 억지 궤변입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정권 수사 무마용이라고 주장하고 다음 주 열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선 야당이 추천한 후보가 처장으로 수용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와는 별개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공수처 출범도 우여곡절 끝에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제한하는 등의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구상 중입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 공수처의 내년 초 출범이 가시화합니다. 여기에 새해부턴 검찰이 거액의 뇌물 사건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은 일정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검찰로 발전하도록 개혁을 지속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가 다음 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검찰이 기소에 집중하게 하는 것, 크게 두 방안이 거론됩니다. 우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에서도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안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때부터 밝혔던 입장입니다.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6대 범죄도 모두 경찰이나 제3의 기구로 넘기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규정된 검찰총장의 지휘권 범위를 특정해서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총장이 지금은 사건 배당을 바꾸거나 수사 방향을 정할 수 있어 지휘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기존의 권력기관 개혁 TF를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해 이 같은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소방헬기 조종사들은 야간이나 기상이변 등으로 시야가 가려질 경우 계기판만 보고도 대응할 수 있도록 계기 비행 훈련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엔 이 훈련 장비가 단 한 대도 없는데요. 이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 훈련이지만 훈련 장비 도입 예산은 또 삭감됐습니다. 유란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를 뚫고 소방 헬기가 소화액을 살포합니다. 캄캄한 밤 해무를 뚫고 백령도의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야가 가려지면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앞차에 덮개가 내 차로 앞에 전면 유리를 덮었다. 패닉이 빠지죠. 최소한 2배, 3배 이상 빠른 속도의 항공기, 조종사도 동일하게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지하기가 어렵죠. 이 때문에 소방헬기 조종사들은 비상시에 계기판과 관제탑 지시에만 의지해 헬기를 통제할 수 있게끔 6개월에 6시간 이상 계기 훈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전국의 소방헬기 조종사는 모두 137명. 그러나 소방청에는 이 훈련 장비가 없습니다. 유사 기종으로 해서 이제 군부대에 가서 이제 하고요. 산림청 거 있는 거 좀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했죠. 다른 기관의 장비를 빌려 쓰다 보니 조종사들의 훈련 시간을 채우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훈련을 받는 기종이 실제 모는 헬기의 기종과 다릅니다. 차하고 다르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동을 못 겁니다. 일단 스위치라든가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는 없는 거죠. 소방 헬기 사고의 60%는 조종사의 대응 미숙 때문이라고 소방청은 밝혔습니다. 그만큼 조종사들의 훈련이 시급하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모의 비행장치 도입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모의 비행장치 한 대가 없어서 아쉬운 상황입니다. 기재부가 이를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차선책으로 신청한 헬기 제조사에서 직접 실시하는 비상훈련 참가 예산도 코로나 추경을 이유로 삭감됐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영화계가 혹독한 시련을 겪는 와중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며 호평을 받은 우리나라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영화 남매의 여름밤인데요. 한국의 가족 이야기를 다룬 이 작은 영화가 해외에서도 공감을 얻은 비결은 뭘까요?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o the winner is Moving On by Yeon Dan-bi. 올해 1월 로테르담 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해외 영화제에서 7개의 상을 휩쓴 영화 남매의 여름밤. 바로 이곳에서 촬영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2층 양옥집에서 펼쳐지는 평범한 가족 이야기. 돈벌이가 변변치 않은 아빠는 어린 남매를 데리고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 오고 고모까지 합세하면서 집은 오랜만에 온기를 되찾습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감독이 주목한 건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 있는 흠결 많은 구성원들의 관계. 어른이 된 남매는 병든 아버지를 챙기면서도 상의도 없이 집을 팔기로 합니다. 이 집 차라리 파는 거 어때? 이런 어른들의 결정에 항의하는 손녀도 자신의 부모에겐 상처를 주고 이기적으로 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요양원 보내놓고 아빠 맘대로 집 파는 건 좀 심하잖아. 너는 신발 가져다가 네 맘대로 안 팔았어? 먼지가 켜켜이 쌓인 재봉틀. 아버지의 손때 묻은 전축. 가장 한국적인 풍경을 담았지만 누구나 겪었을 법한 가족 이야기가 해외에서도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이 정서를 나도 경험을 했고 알고 있는 어떤 마음들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했었어요. 때때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결국 서로의 힘으로 치유하고 한 뼘 더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감독과 주연 배우가 꼽은 최고의 명장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아서 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음악을 들으시는데 삶이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기도 하고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